여러분은 모과 테스트라고 아시나요? 한때 돈 꽤나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건데요. 사귀는 사람이 생기면 값비싼 선물을 하기 전에 먼저 모과를 선물해서 반응을 떠보는 거예요. 애인이 보잘것없는 모과를 받고서도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내 조건이나 배경을 보고 만나는 속물이 아니니까 결혼도 염두에 둘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새 시험 당하는 거니까요. 저도 처음에 모과 테스트라는 걸 알게 됐을 땐 뭐 그런 천박한 짓을 하냐며 혀를 차는 쪽이었는데요.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갓 사귄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편에게 그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말이죠. 사실 그 전까지 남편은 제게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인 조건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 유머 감각 같은 것들이 저와 참 잘 맞았죠. 그리고 솔직히 남자들 중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연애할 땐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다가 결혼하면 변하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집안일이나 육아도 나 몰라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남편은 100점짜리 남편이었어요. 연애할 때나 결혼 이후로나 제게 한결같이 잘해줬고요. 요리나 청소도 저보다 더 잘하고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자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아기를 못 갖는 몸이에요. 난임병원 다니며 시험관도 몇 차례 시도해봤지만 끝내 임신이 되지 않아서 포기했죠. 남편은 여느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듯 이세를 꼭 갖고 싶어 했어요. 길 가다 만나는 남의 집 애만 봐도 예뻐서 어쩔 줄 모를 만큼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없어요. 여보, 요즘은 딩크라고 해서 부부 둘이서만 사는 경우도 많잖아. 죽을 때까지 신혼 갖고 보기 좋더라. 우리도 그렇게 평생 알콩달콩 살자.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나 안 만났으면 당신도 다른 남자들처럼 평범하게 애 낳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장영애, 당신 하나뿐인데 그런 바보 같은 가장이 어딨어? 난 그냥 아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 닮은 우리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 당신이 이렇게 내 옆에 있으니까. 남편은 시가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불임이라는 걸 알기 전까진 시가에서도 참 잘해주셨거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제가 가면 우리 며느리 하면서 반겨주셨고요. 시집살이는커녕 제가 시가에서 설거지만 하려고 해도 말리셨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남편을 낳고 기른 분들 다 었죠. 그런데 시부모님도 며느리 때문에 자기 아들이 평생 아이를 못 갖는단 말 앞에선 무너지고 말았어요. 언제 그렇게 잘해줬냐는 듯 시아버지는 제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도 저만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특히 저희가 난임 치료를 포기했다는 걸 아셨을 땐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너넨 어쩜 그렇게 니들 멋대로니? 어떻게 부모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치료를 그만둬? 아이 엄마, 이만큼 했으면 됐지. 비용도 비용이고 이 시험관이라는 게 여자 몸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건데. 이 사람 안 그래도 몸 약한데 허구한데 호르몬 주사 맞고 약 먹고 어디 그뿐이야? 헛된 이만 가졌다가 무너지는 것도 더는 못할 짓이야. 엄마가 우리 좀 이해해줘.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어? 너네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써 포기하긴 이르지. 너 우리 집 장남이야 인서가. 네가 애를 안 낳으면 우리 김씨 가면 대가 끊기는 건데. 우리 집 대 끊기면 안 되니까 이 사람 몸이 망가지든 말든 될 때까지 시도해봐라 이거야? 임신하고 출산이 얼마나 힘든 건데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 좀 이해해줘 엄마. 이 사람 마음은 오죽하겠어? 그리고 우리 집에 아들이 나뿐이야? 나 말고도 창식이 있잖아.
전 그렇게 손주가 보고 싶으면 창식이 그놈 허튼 짓 그만하고 얼른 취직해서 장가 나가라 그래.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 아니 얘기가 왜 갑자기 그리를 튀어? 하여간에 아들놈은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난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결혼 전엔 지 애미 말이라면 자다가도 껌뻑 죽는 척하더니만 지 와이프한테 홀려서 아이고 못 살아. 옛말에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죄인이라고 하더니만 요즘도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남편 모르게 제게 연락해 어떻게든 아이를 가져보라며 닥달하셨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뵈도 눈을 흘기며 모진 소리만 쏟아내셨죠.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시가에서 아이 문제로 눈치를 줄 때마다 나서서 저를 감싸줬죠. 남편이 제게 잘할수록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면목 없어 하셨죠. 사실 제가 남편하고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저희 집은 대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유통 관련 사업을 하셔서 잘 사는 축에 속했는데요. 시부모님은 평범한 농사꾼이었고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도박꾼이었던 탓에 집에 빚도 많았어요. 남편이 그 빚 갚느라 대학도 못 가고 어릴 때부터 뼈 빠지게 일했을 정도였죠. 그 빚이 제가 시집 올 때까지도 꽤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다달이 꽤 큰 돈을 시가로 보내드렸거든요. 남편은 그 일로 많이 미안했는데요. 어차피 저도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했었어요. 시가 빚 좀 갚아준다고 저희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된 뒤로 친정 부모님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갑자기 연락이 와선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였죠. 하나뿐인 딸이 시가에서 죄인처럼 눈치 보지 않았으면 해서요.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알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했어요. 물론 남편은 됐다면서 펄쩍 뛰었는데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니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그래 알겠어. 정 당신 뜻이 그렇다면 미안해. 내가 부모님 댁 가면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그냥 전부터 당신이 집에 있는 빚 때문에 고생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거든. 어차피 우리 부부고 집안끼리도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좀 더 여유 있는 집에서 도와줘도 되는 거잖아. 우리 집에서 당신 집 빚 갚아준다고 어머님 아버님 태도가 확 바뀌고 그러길 바라는 것도 아니야. 두 분 입장에선 오히려 손주 못 낳는 걸 돈으로 대신하려는 거냐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당신이 더는 빚으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해서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이 큰 도움 주시는 만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더는 이세 문제로 당신 괴롭히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 돈 5천만 원을 받아 시가빚을 갚아줬어요. 남편이 잘 얘기한 건지 어쩐 건지 그 뒤로 시부모님의 태도도 좀 너그러워지셨죠. 뭐 예전처럼 전화로 난임치료 다시 받으라며 닥달하는 일도 없어졌네요. 사실 그전까지 마음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참 반가웠어요. 시간만 가면 숨통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좀 살겠다 싶었달까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시가에 건네준 그 돈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말이죠. 원래 사람이 돈 맛을 보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자꾸만 저희 부부에게 연락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요구하셨어요. 기실 남편이 아닌 저희 시가에서 달라는 거였죠. 처음 몇 번은 남편이 좋게 거절해서 어찌저찌 넘어갔는데요. 나중엔 아예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연락해서 돈을 달라 하더군요. 처음 한두 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시는 액수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예, 너도 알겠지만 너희 시아버지 치아가 좀 부실하니? 이번에 미루다 병원 갔는데 임플란트 해야 된다 하더구나. 근데 그게 거의 돈 1,000만 원이더라고. 우리가 그 큰 돈이 어딨겠니? 염치 없지만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 1,000만 원이요? 저희도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이가 그 빚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모았잖아요. 그럼 사돈댁에 한번 얘기해볼래? 너희 시아버지 임플란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적당하게 돈 필요하다는 핑계 좀 대봐. 지금 저희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내라는 건가요? 아버님 치과 치료비로요? 기가 막혀 되물으니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아이, 그럼 내가 대놓고 연락해서 말하리? 하자 있는 딸내미 보내주셔서 저희 집은 대가 끊기가 됐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셔야겠다고?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네가 더 너무하지. 자식이라는 게 남자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오죽하면 옛날에 씨바지라는 것도 있었겠니? 우리 창민이가 착해서 그런 거지.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너 진작에 소방 맞았어, 이거사. 긴 말할 거 없고 돈 준비해서 내 계좌로 보내. 맘 같아선 저도 드리고 싶었는데요. 대놓고 저희 친정을 들먹이면서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괘씸했어요. 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를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을 요구하실 것 같더군요. 솔직히 평생 이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남편에게 얘기했죠. 여보, 그동안 당신한테 말 못했는데 실은 몇 달 전부터 어머님이 계속 나한테 따로 연락해선 돈을 달라고 하셨어. 처음 몇 번은 그냥 드렸는데 점점 그 액수가 커져서 감당이 안 되네. 엊그제도 연락 와선 아버님 임플란트 해야 한다면서 1,000만 원 달라 하시더라. 뭐? 그게 정말이야?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안 그래도 나 때문에 요즘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 안 좋은데 괜히 더 분란 만드는 일 같아서. 당신이 잘 얘기해봐 줄 수 있어? 정말 아버님 임플란트 때문이라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해드리는 게 맞지만 내가 볼 땐 그냥 그거 핑계 같거든. 근데 돈 없다고 해도 친정에 얘기해보라면서 막무가내로 나오시더라고. 그래, 알겠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미안해, 여보. 사실 남편에게 얘기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시가에 가서도 괜히 시부모님 눈치가 보였고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어찌저찌 역할을 잘 해준 것 같더라고요. 여보, 부모님한테 내가 잘 말씀드렸으니까 더는 신경 쓰지 마. 그래? 어머님이 뭘 하셔? 많이 서운해하시지?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애초에 돈 1,000만 원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셨던 거래? 진짜 아버님 치아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 테고. 그냥 사치 좀 부리고 싶으셨나 봐. 친구들 다 있는 명품백이 자기만 없다는 둥 뭐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래?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때 우리 명품 가방 하나 해드리자. 어머님 연세에 하나쯤 필요하기도 하실 거야. 됐어. 그럼 또 괜히 헛바람만 드셔서 돈 더 요구하실 거야. 당신은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사치 때문에 제게 돈을 요구하신 줄 알았는데요. 몇 달 뒤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어요. 예, 며느라. 제발 나 돈 좀 빌려다오. 응? 500. 아니,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창민이 모르게 융통 좀 해줘. 네? 어머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도대체 돈이 왜 필요하신 건데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어떻게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게 말이다, 실은 네 시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지 뭐냐. 까딱하다가는 우리 집이고 밭이고 다 날릴 판이야. 뒤늦게 알게 된 시가의 속사정은 놀라웠어요.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 보증 서준 게 탈이나 1,000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하더군요. 새파랗게 젊은 저도 보증이란 게 무서운 걸 아는데 시아버지는 대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한 건지. 시어머니는 절대 남편에겐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얘기했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우리 부모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셔. 내가 평생 할아버지 빚 때문에 고생한 거 알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대학 다닐 때도 내내 알바만 했던 걸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빚을 또 갚아달라고 이렇게 연락할 수가 있냔 말이야. 여보, 일단 진정해. 돈은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됐어. 그 돈을 장인어른 장모님이 왜 해주셔? 집이 날아가든 밭이 날아가든 알아서 하라고 해. 어떻게 그래. 두 분 가진 재산이라곤 그게 전부인데. 또 밭이 있으니까 그동안 두 분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오신 거잖아. 고민 끝에 저는 친정 부모님께 시가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흔쾌히 돈 1,000만 원을 내어주셨죠. 남편은 받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증빚을 갚고 나니 한동안 시가도 잠잠했어요. 그래도 염치라는 걸 아는 분들인지 더는 저도 괴롭히지 않았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나름 완벽해 보였던 제 결혼 생활에 다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어느 여름날이었죠. 시아버지 생신이라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시가에 방문했는데요. 시아버지는 마을 이장님과 뭐 할 얘기가 있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요. 시어머니는 다른 친척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남편에게 태우러 오라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착한 남편은 군말 없이 그런 시어머니를 태우러 갔고요. 시가엔 졸지에 도련님과 저 단둘이만 남게 됐죠. 도련님은 남편과 4살 터울이었는데요. 나이 차이 때문인지 그렇게 사이좋은 형제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해 부모님 부양하는데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건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 싫어하기도 했고요. 자연스레 저와 도련님 사이도 대면대면했는데요. 그런 도련님과 단둘이 있으려니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도련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마냥 모른 체 하기도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됐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알겠다면서 거실로 나오더군요. 커피를 한 잔 타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놨어요. 뭐 요즘 잘 지내시냐? 여자친구는 생겼냐? 뭐 이런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길 한참. 갑자기 도련님이 그러더군요. 형수님은 형하고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죠. 그이가 워낙 저한테 잘하잖아요.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고. 그러자 도련님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형수는 정말 아직도 형을 모르네요. 형이 형수밖에 모른다고요? 참나. 형수네 집이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 집안이었어도 형이 지금처럼 그렇게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 이만 나가봐야 해서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도련님은 제가 뭐라고 붙잡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도련님이 건넨 의미심장한 말에 골똘히 생각에 잠겼죠. 우리 집이 가난했어도 지금처럼 그이가 잘했을 것 같냐고? 그이가 돈만 보고 나한테 잘한다는 건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친정에서 시가빚을 2번이나 갚아준 게 도련님 입장에선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꼬아볼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도련님의 그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전엔 남편이 잘해주는 게 마냥 좋기만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혹시 저 웃는 얼굴 뒤에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닌지 저도 모르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쯤에 남편이 갑자기 게임에 재미를 붙여서요. 저랑 있어도 핸드폰만 들여다볼 때가 많았고요. 퇴근하고 와서도 1~2시간 이상은 꼭 서재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거든요. 혹시 게임으로 다른 여자라도 만나는 건가? 그래서 도련님이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피어났어요. 그쯤에 때마침 대학 동창들과 약속이 있었는데요.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것보단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도련님과 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모가 테스트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럴 거면 모가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보면 되잖아. 뭐?
갑자기 웬 모가 테스트? 남편한테 진짜 모가라도 선물해보라는 거야? 그건 연애 초에 쓰레기 같은 남자 거를 때나 효과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속내를 한번 알 수 있게 거짓말을 해보라고. 뭐 시한부 선고받았다거나 그런... 알지? 갑자기 웬 시한부 선고?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말이야. 진짜 충격적인 게 뭔 줄 알아? 대한민국 남자들 19은 지 마누라 죽을 병 걸렸다고 하면 도망간대. 반대로 여자들은 19은 병수발 들고. 너희 남편도 만약 딴 속셈이 있는 거면 바로 반응 오지 않겠어? 너 죽으면 너네 친정에서 나오는 떡국물도 없어질 거고, 혹시 여자가 있는 거면 뭐 다른 살림을 차릴 거고. 에이, 그래도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됐어, 그냥 난 우리 남편 믿을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 야근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근데 웬걸? 남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입술이 움직였어요. 여보, 나 병원에서 방금 검사 받았는데 시한부 판정 받았어. 위암 말기라 3개월도 못 살 거래. 거짓말엔 재주가 없어 목소리가 덜덜 떨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숨죽인 채 남편의 반응을 살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 진짜? 근데 나 회의가 있어서 잠시만. 이따 다시 전화할게. 황당하게도 전화는 거기서 끊겨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내가 시한부라는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건지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역시 도련님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이 사람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치밀어 오르는 실망감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회사로 차를 돌려버렸죠. 남편을 만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질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남편 회사 근처에 도착하자 어느 정도 이성이 돌아왔어요. 어차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지금 불러내 따져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요량으로 인근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문득 구석진 테이블에 익숙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다가가 말을 걸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어찌나 집중했는지 제가 지척같이 다가가도 눈치를 못 채더군요. 결혼 전에 든 보험은 수익자가 제가 아닐 텐데 그럼 그건 일일이 다 바꿔야 하나요? 혹시 본인 동의도 필요해요? 위암이라던데 진단비 같은 것도 따로 있습니까? 처음엔 남편이 대체 뭘 하는 건지 몰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은 보험사와 제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래, 남편이 병원비가 걱정돼 저러나 보다 하고 현실 도피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기어이 저를 잔인한 현실 앞에 서게 했죠. 죽으면 생명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고 했죠? 그 병으로 죽어도 나오는 거 맞죠? 혹시 세금 같은 것도 뗍니까? 제 생명보험금을 탐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를 둘러싼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러자 그 소리에 놀란 남편이 뒤를 돌아봤고요. 저를 보더니만 사색이 돼선 달려오더군요. 당신이 여긴 왜 있어? 언제 온 거야? 남편은 제가 통화한 걸 들었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어요. 고래고래 악을 쓰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 순간 한 가닥 남은 이성이 저를 막더군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어요. 아니, 당신 반응이 너무 서운해서 말이야. 병원 진단 결과 듣고 무섭기도 하고. 미안해. 방금은 너무 당황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피해버렸어. 아까 전화로 한 말이 그럼 사실이라는 거지? 당신이 진짜 위암이고 3개월도 안 남았다고? 응. 어쩌면 좋아, 여보.
이미 너무 늦어서 수술이고 항암 치료고 별 효과 없을 거래. 혹시 오진일지도 모르니까 다른 병원도 가보자. 회사에 얘기해서 하루 시간 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옆엔 내가 있잖아. 뒤늦게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남편이 너무 역겨웠어요. 이미 뒤에서 제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하면 수령할 수 있는지 다 알아봐 놓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워낙 저한테 잘하기도 했고요. 부부 사이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좀 더 자세히 파헤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이 씻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차라리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 해도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텐데요. 글쎄, 남편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지 뭐예요. 대부업체에서 메일로 보낸 명세서도 확인했는데요. 그 빚만 무려 1억이 넘더군요. 심지어 전부 저와 결혼한 이후로 진 빚이었어요. 도대체 이 인간 이렇게 많은 빚을 어디서 진 거야? 남편이 사치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제일 먼저 의심이 든 건 시가였어요. 시부모님이 또 남편 모르게 사고를 친 건가 싶었죠. 일단 남편 핸드폰에 있던 대부업체 명세서와 문자 같은 걸 제 핸드폰으로 보내놓고요. 다음날 회사를 쉬고 바로 시가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저를 보고 당황한 것도 잠시, 제 손에 들린 대부업체 명세서를 보곤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미 알고 있던 게 분명했어요. 아니 너 그걸 네가 왜 갖고 있어? 설마 창민이가 너한테 다 털어놓은 거냐? 뭘 털어놔요? 사채빚이 1억이 넘게 있다는 거 두 분도 알고 계셨군요. 그럼 말씀해보세요. 대체 저 모르게 또 무슨 사고를 치신 건지. 아니 뭐라고? 너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건 알겠는데 난 이 CM이야. 정신 안 차리니?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죠? 저희 부모님이 계속 빚 갚아주니까 호구로 보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대체 어떤 심적으로 이 집 빚 갚아준 건데 애 못 낳는 딸 혹시라도 시가에서 구박받을까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새를 못 참고 또 그 이 앞에서 이렇게 큰 빚을 질 수가 있어요? 저야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남편 밖으로 굴리면서 시할아버지가 진 빚 혼자 갚게 하더니만 이번엔 대체 뭐예요? 뭐 때문에 또 이렇게 큰 빚을 진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빚은 미안하다. 이번엔 내가 친구들하고 개 모임했던 게 파투가 나서 그 개주였던 년이 돈 들고 다 튀어버렸지 뭐냐. 그래서 그 급한 대로 창민이한테 말해서 돈을 빌린 건데. 뭐라고요? 고작 그런 걸로 빚을 1억이나 졌단 말이에요? 제가 시어머니를 닥달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동생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해. 대체 형을 언제까지 감싸고 놀 건데? 이제 형수도 알 건 알아야지. 너 창석이 조용히 안 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얼른 안으로 들어가. 갑작스러운 시동생의 난입에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얼른 시동생을 방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는데 시동생은 아랑곳 않고 제 쪽으로 다가왔죠. 형수, 그 빚 전부 다 형이 진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졌다는 빚도 최근에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서 생겼다는 빚도 전부 다 형 때문에 생긴 빚이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형이 이혼당해서 형수 친정에서 돈 나오는 게 끊길까봐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되도 않는 거짓말하면서 형을 감쌌던 거예요. 시동생의 충격적인 폭로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대체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치할 줄도 모르고 쇼핑이라면 질색 가는 사람인데 술, 담배도 안 하잖아요.
취미라곤 게임밖에 없다고요. 게임이요?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겠죠. 네? 도박이요? 그 인간 도박 중독이에요. 형수 만나기 전부터 온라인 도박에 미쳐가지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형수 만나서 새 사람 되나 싶었는데 얼마 안가 또다시 시작하대요. 밤마다 게임한다고요? 잘 보세요. 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하고 있는 걸 테니까. 시동생의 폭로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시부모님에겐 제가 찾아왔다는 걸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죠. 그랬다가는 바로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요. 그 길로 집에 와서 남편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인터넷 기록을 확인하니 충격적이게도 온갖 도박 사이트가 줄줄이 나오더군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치는데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어느새 남편이 퇴근한 거였죠. 당신 언제 왔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더만. 아, 병원에 있느라 못 받았나 보다. 나 내일 회사 쉬거든? 그러니까 같이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자. 다른 병원 가볼 거 없어. 오늘 나 혼자 다녀왔는데 위안 맞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도 맞고. 확실해? 아니,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영애야. 하필 왜 너야? 하필 왜? 아니, 너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급기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깜빡 속아 넘어갔을 텐데요. 지금은 연기 한번 참 잘한다는 시니컬한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도대체 언제쯤 이 인간이 본색을 드러낼까 가늠하는데 한껏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입원해서 치료는 받을 거지? 어른들한텐 좀 천천히 말씀드릴까? 괜히 얘기하면 걱정만 하실 거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있나?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얼른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면 몰라도 장인어른 장모님은 고민 좀 해보자. 아니, 장인어른 연세도 있고 재작년에 심장 안 좋아서 수술도 받으셨잖아. 내가 기회 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뭔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또 한 번 남편 핸드폰을 뒤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빠와 통화를 나눈 흔적이 있더군요.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요. 그러자 머뭇거리던 아빠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아니, 그게 실은 김서방이 돈을 좀 빌려달라지 뭐냐.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돈댁에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 그래요? 얼마나 빌려달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게 1억을 얘기하긴 했는데. 기어이 또 저희 부모님에게서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한 남편이 끔찍했어요. 제가 죽으면 더는 저희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없으니까 미리 최대한 땡길 수 있을 때 땡기자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픈 것도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걸 테고요. 그 천박함에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아빠가 연이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도 몰랐던 거지? 아니, 이번엔 도대체 뭔 일이길래 1억이나 빌려달래? 아니, 내가 망설이니까 꼭 갚겠다고 정안되면 우리 회사 와서 일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 뭐? 지가 아빠 회사 들어가서 일을 왜 해? 아니, 그만큼 간절하겠다는 거겠지. 아니, 나 죽으면 자기 나가리 될 거 알고 지금 아빠 회사까지 탐내는 거네. 쓰레기 같은 새끼.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영혜야. 김서방하고 싸운 거야? 고민하던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도박 중독자라는 것부터 그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이며 시부모님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까지 전부 말했죠. 당연히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고요. 당장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아갈 길이 선명해지더군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사실 시한부 판정 받았다는 거 거짓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테스트 해본 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테스트? 얼마 전에 도련님이 와서 이상한 소리라더라고. 당신을 믿냐는 등 하면서. 그래서 고작 그 자식 말만 듣고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너 진짜 죽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남편은 저를 향해 마구 화를 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내가 거짓말한 건 당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당신은 나한테 훨씬 더 많은 거짓말을 했잖아.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 그래? 더는 잡았대 생각하지 마. 나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도박 중독이라는 것도, 그동안 시어머니 시켜서 나랑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뜯어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영애야, 네가 창석이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아니 설마 그 자식 말을 믿는 거 아니지? 그 자식 옛날부터 자기보다 잘난 나를 질투해서 괴롭히던 놈이야. 이번에도 가짜는 수작 부리는 것뿐이라고. 그래? 근데 어떡하지? 난 내가 시한부 선고 받았다고 했을 때 당신이 한 짓들도 다 아는데.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부터 확인했지?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해선 급하게 돈 꺼달라고 하고. 이것도 다 도련님이 꾸민 계략이야? 그래?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 곧 죽는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그래 맞아. 나 왕년에 도박 좀 했었어. 근데 당신 만나고 새 사람 되고 싶어서 끊었고, 실제로 요 몇 년간 도박에 손도 댄 적 없어. 근데 우리 난임 치료 중단하고부터 나도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알잖아 당신도 내가 애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근데 평생 못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허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시 도박에 손을 댔어. 그래서 당신이 도박 중독자가 된 것도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애를 못 낳아서? 그런 말이 아니라, 난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도박에 손을 댄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은 다시 끊었어.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뿐이라고. 근데 마지막에 크게 물리는 바람에 빚이 너무 많아져서, 당장 안 갚으면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오겠다고 막 협박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당신 죽는다니까 보험금 생각부터 나더라고.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됐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내가 이혼 서류 보내면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있어.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무릎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더니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당신 알잖아.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집안일도 다 내가 도맡아서 했고,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당신 애 못 갖는다고 구박할 때 그것도 다 막아줬잖아.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뒤에선 날 속여선 계속 도박이나 하고 우리 집 돈이나 뜯었는데. 도박은 벌써 끊었다니까. 다시는 안 할 거야. 그치만 당신이 불안하다면 병원 다니면서 치료라도 받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주라. 응?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웃기고 있네.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겠지. 너 내가 시한부 판정 받았다는 얘기 듣자마자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또 돈 달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더라. 웃겨 진짜. 네 그 거지 같은 스펙으로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해? 제 조롱에 남편도 화가 났던가 봐요. 언제 빌었냐는 듯 벌떡 일어나선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입 조심해. 그동안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본데. 뭐? 거지 같은 스펙?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 애도 못 가는 하자 있는 년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닥쳐! 네가 나보다 잘난 건 돈 많은 부모 만났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네 부모가 잘난 거지 네가 잘난 거야? 어디 주제도 모르고 하늘 같은 서방한테 큰 소리야? 애도 못 낳는 걸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돌변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게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본색이라는 생각이 들자 기가 막히더군요. 누가 데리고 살아달래? 이젠 내가 사양이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아, 근데 그 전에 계산할 건 제대로 계산해야지. 우리 돈 많은 엄마 아빠가 갚아준 당신 빚, 그거 다 그대로 토해낼 준비해.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날 너무너무 아껴서 변호사도 최고로 실력 좋은 변호사로 선임해주겠다고 하거든? 그 변호사 통해서 당신 사기죄로 고소도 할 거니까 어디 각오하라고. 당신은 이런 잘난 부모 없어서 질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야. 너 진짜 끝까지 해보자 이거야? 여보, 아니 영희야, 너 진짜 왜 이래? 너 이렇게 악독한 여자 아니었잖아.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라. 소송 얘기를 들으니 뒤늦게 현실 감각이 돌아왔나 보죠? 남편은 언제 그렇게 화를 냈냐는 듯 다시 저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친정으로 향했고요. 부모님과 상의 끝에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시가에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살리겠답시고 시부모들 다 저희 집으로 와선 울고불고 했죠. 며느라 제발 부탁이다. 우리 늙은이들 봐서라도 좀 봐주렴.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근데 창민이가 옥살이를 하면 난 진짜 못 산다. 그대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우리가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애가 그렇게 큰 거니 탓할 거면 나를 탓해라. 그래요? 그럼 어머님이 그 사람 대신 죄 뒤집어쓰고 감옥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다 말고 흠칫하더군요. 아니 넌 기어이 누구 하나를 꼭 감옥으로 보내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면 안 되는 거야? 참나, 제가 언제까지 봐드려야 하는데요? 그동안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것도 다 참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데요? 그 인간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제가 더는 그 인간도 거지 같은 그 인간 집구석도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야? 거지 같은 집구석? 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저희 집에서 나온 돈으로 그동안 쭉 먹고 살았으면서? 아니 이게 진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어른인데 어디 거지 같다는 동 입을 그따위로 놀려?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뺨을 후려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얌전히 맞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몸을 옆으로 피했고요. 제 힘에 휘청인 시어머니가 그대로 바닥으로 자빠졌죠. 아이고 영감, 나 좀 일으켜줘요. 허리가 나간 것 같아요. 허리를 부여잡고 끙끙거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됐고 이만 돌아가세요. 경찰 불러서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협의나 선처는 절대 없고요. 그동안 사기쳐서 뜯어간 저희 부모님 돈이나 고스란히 뱉을 준비하세요. 제 서슬퍼런 말에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정식으로 재판이 열렸고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 뜯어간 돈도 고스란히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미 남편 도박 빚으로 진작에 날렸으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시가에 집과 밭을 전부 다 팔았는데도 돈이 모자랐죠. 제발 이쯤에서 멈춰달라 사정하는 남편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웃기고 있네. 죽을 때까지 갚을 생각해. 당신도 당신 부모도 앞으로 평생 죽어라 이러면서 나한테 뜯어간 돈 갚으라고. 안 그럼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잔인? 아무렴 아내가 죽는다는데 보험금부터 알아본 너만 할까? 너 내 돈 안 갚기만 해. 회사에도 네 고향에도 네가 왜 이혼당했는지 다 알릴 거니까.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버팅겨 보라고.
현재까지도 전 남편과 시부모는 제 돈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요. 그 인간들이 일해서 돈을 버는 족족 제 통장으로 꽂히고 있죠. 사실 그 돈 없이도 저는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평생 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끝까지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합니다. 저한테 진 빚이 그 인간들에겐 일종의 족쇄가 된 셈이죠. 그리고 재판 끝나고 얼마 안 돼 시동생을 만났어요. 어차피 다 한 핏줄이니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제게 진실을 알려준 것에 대한 보상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 정말 제대로 도른 놈이었더군요. 저를 보는 시동생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요. 갑자기 제 쪽으로 확 다가오더니만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형수, 괜찮아요? 혹시 저 원망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오히려 감사해요. 뒤늦게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요. 사실 더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형이라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형이 집에서 형수 욕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부모 잘 만나서 돈 많은 거 빼곤 별 볼 일 없다는 둥, 얼마나 몸을 더럽게 굴렸으면 애도 못 낳냐는 둥. 시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제 욕에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이미 이혼한 마당에 알고 싶지 않은 정보였죠.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도련님. 그 인간 얘기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냥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사실 형 주제에 형수 같은 여자가 가당키나 해요. 만약 내가 형수를 만났다면 저는 절대 형 같은 짓 안 했을 거예요. 평생 업고 다녔을 거라고요. 그때였어요. 시동생의 손길이 묘하게 끈적해진다 싶더니만 갑자기 시동생이 저를 덥석 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짓이에요? 이거 나야! 형수! 아니 이제 형수가 아니니까 영애씨라고 부를게요. 영애씨, 나 오래전부터 영애씨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형이랑 소개팅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원래 그 소개팅에 형이 아니라 내가 나갈 예정이었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진실에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건지 한층 더 강한 힘으로 저를 끌어안더군요. 영애씨도 형 같은 인간보단 내가 더 낫죠? 더 젊고 키도 크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난 형처럼 영애씨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요. 네? 미쳤어요? 이거 나야. 너라고! 왜요? 나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영애씨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분명 저를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시동생은 저를 위로하려던 것도 못된 형으로부터 구하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형을 밀어내고 자기가 부잣집 사위가 되고 싶은 것뿐이었죠. 그걸 깨닫고 나니 등 뒤로 소름이 쫙 일었어요. 저는 저를 끌어안고 있는 시동생을 거칠게 밀어내며 말했어요. 당신도 당신 형이랑 똑같아. 그저 여자 하나 잘 잡아서 팔 잡힐 목적으로 눈이 벌건 한심한 종자라고. 뭐라고요? 그건 나한테 너무 모욕적인 말이에요. 난 형이랑 달리 형수를, 아니 영애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사랑? 더러운 소리 짓거리지 마. 형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더러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짓거릴 수 있어?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 내가 쉽게 넘어갈 줄 알았어? 너 사람 잘못 봤어, 이 새끼야. 저는 다리를 들어 시동생의 중심부를 걷어차버렸어요. 제대로 급소를 맞았는지 시동생은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뒤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 사이에 저는 빠르게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해봐. 그땐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영애씨, 형 때문에 그래요? 형은 신경 쓰지 마요. 그 도박에 미친 한심한 인간, 그 인간하고 전 달라요. 영애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다고요. 내가 형보다 못한 게 뭔데요? 부모님도 그렇고 왜 다들 형만 찾는 거야? 이성이 나가선 울분을 쏟아내는 시동생을 보면서 알았어요. 시동생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품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하긴 만년백수라고 집에서 무시만 받던 인간이니까요.
시동생이 왜 남편의 치부를 폭로했는지 조금쯤은 이해가 가더군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전 절대로 시동생과 다시 엮일 마음이 없었어요. 너희 형제 둘 다 내 인생에서 썩 꺼져! 난 더는 너희 같은 종자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니까. 알겠어? 한 번만 더 연락해. 그땐 너도 콩밥 먹게 해줄 거야. 저는 시동생에게 단단히 경고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때문에 제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오로지 저를 위해,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말이에요. 이제 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부디 제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빌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